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공유자원이 뭘까요? 공유자원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을 의미해요. 지금 비극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공유자원, 공동으로 소비하고 소유하는 이런 자원이 비극. 그래서 안 좋은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겠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재가 공유자원의 비극인데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사례를 많이 든 설명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말, 본문, 맺은말로 이 설명문의 요소를 잘 살펴본 다음에 본문을 꼼꼼히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 학습활동 1번과 2번의 가로 1번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본문을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기사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기사를 보면요. 지금 하천에 던지고 집에 가져가고 그래서 공유 킥보드 수명이 고작 2년이다 하는 기사가 지금 엊그제 나온 이 기사예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 킥보드는 이 QR코드만 되면 누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금액을 지급해야 되지만 원하는 구간만큼 갈 수 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늘어나면서 이런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화가 났다고 약속 시간을 늦었다고 분풀이로 타고 온 공유 킥보드를 하천에 던졌다. 또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보면은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원래는 뭐 길어봤자 지금 이 공유하는 킥보드 수명이 지금 4년을 넘지 못한대요. 교체 주기가 2년에 불과하다. 보면 알겠지만 한 명이 타야 되는데 이렇게 두 명이 타서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유 킥보드도 우리가 오늘 배울 본문 이 공유 자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유 자원의 비극에 워낙 다양한 공유 자원에 대한 예가 나와서 굳이 공유 킥보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 또 떠올리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이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는 제재는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에요. 그 다음 당연히 그러니까 구조는 머리말, 그 다음에 본문은 총 8개의 문단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맺은말의 구조예요. 그래서 머리말에서는 이 공유자원의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예들, 공유자원은 이런 예들이 있어 라고 해서 머리말에서 등장을 해요. 그 다음 이제 공유자원의 본문에서는요, 공유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특성은 다 같이 공유하잖아요. 자기 게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특성이 있어 라고 하면서 공유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도 예를 들어요. 무슨 예를 드냐면은 이제 둘 다 공유 자원의 비극이에요. 공유 자원의 비극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이 문단 같은 경우는요. 북유럽 도시들에서 우리 아까는 공유 킥보드에 한국에서는 그런 예가 있겠지만 북유럽 도시들은 자전거를 놓는 그런 예를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우리나라의 사례예요. 우리나라 서해 조기잡이. 그래서 이 조기잡이에서 일어난 공유자원의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 서해 조기잡이 같은 경우는 이 조기가 서해에 와서 알을 낳는데 알을 낳기도 전에 길목에서부터 조기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기가 씨가 마른다 하면서 이제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한 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는요, 이 필자가 그래서 정부와 시민의 개입이 필요하다.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주의점. 그래서 이거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와 시민이 개입해야 한다.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입할 땐 이런 점을 주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한문단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개입에 이제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기 위한 거예요.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의 부작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육문단에 가서는요. 근데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 개입으로 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한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시민들의, 우리나라의 예는 아니고요. 시민들의 자발적 개입으로 공유자원의 비극을 극복한 예. 그 다음에 7문단은 굉장히 짧은데요. 이거는 시민들의 자발적 개입으로 공유자원의 비극을 극복한 이런 예의 시사점. 사례의 시사점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기본 원리.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기본 원리가 나와요. 이제 맺은말에서는요. 이 앞에서 8문단에서는요. 요 앞에서는 이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공유자원에 대한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맺은말에서는 소유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환경 같은 경우, 공기, 뭐 열대림 그런 경우에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면서 맞춰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을 부여할 수 없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본문 할 때는 요 내용에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요. 이 사람 먼저 공유자원의 개념, 공유자원의 특성, 그래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공유자원의 비극이 뭐야? 그러면 공유자원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상이야 라고 해서 여기서 공유자원의 비극의 개념도 여기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엔 이게 구체적인 사례예요. 북유럽 도시 자전거 공유 정책의 예고, 우린 서해조기잡이의 이게 예예요. 공유자원의 비극의 예를 이 사람이 이렇게 제시를 해요. 둘 다 사례예요. 2문단, 3문단은요. 그 다음에 결국 필자가 주장하려는 게 뭐냐면요. 정부가 개입하자, 시민이 개입하자,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시민이 개입해야 돼. 그래서 정부의 개입의 부작용, 뭐 주의점 이런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 이거 시민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개입으로 극복한 예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주장한 거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기본 원리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주장은 소유권을 부여하자는 거예요. 마치 이게 공동으로 소유하면 과도하게 소비하게 되니까 소유권을 부여하자. 소유권을 부여할 수 없으면 어떡하냐. 여기 이제 맺은말에 나오는데 그거는 소유권에 버금가는 동기를 부여해서 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 필자가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정부 시민이 개입하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소유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는 그에 따른 동기를 부여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그럼 본문을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유자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이다. 공유자원의 개념이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공유 자원의 개념을 한번 써볼래? 라고 해서 학습활동 1번에 이걸 써야 돼요. 소유하는 자원이다. 이게 공유 자원의 개념이에요. 공유 재산 또는 공용 재산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는 다 예시예요. 이렇게 공유 자원의 예는 이런 게 있어 라고 해서 예를 들어요. 공기는 우리 모두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이다. 산이나 들, 바다에 있는 야생동물들, 들에 피는 이름 모를 꽃, 서울 시민들의 식수를 담당하는 한강도 공유 자원이다. 또한 경상북도의 석류굴과 같은 관광자원이나 휴대전화 소유자에게 필요한 전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유 자원이다. 여기가 원래는 머리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개념은 공유 자원의 개념과 그 예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본문 1로 갈게요. 본문은 총 8개의 문단이 있어요. 공유 자원은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유 자원의 비극이 뭐야? 그 개념을 써볼래? 라고 학습활동 1번에 가로 1번에 나와요. 그러면은 공유 자원의 비극 이게 핵심어잖아요. 공유 자원의 비극이 공유 자원의 비극의 개념을 써볼래? 라고 하면 요걸 쓸 거예요. 공유 자원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활동 1번에다가 쓸 것입니다. 이게 공유 자원의 비극의 개념이에요. 공유 자원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상.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 문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공유 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표현된다. 같은 음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먹을 때와 혼자서 먹을 때 어느 쪽이 더 맛있게 느껴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을 때 훨씬 맛있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더 많이 먹게 된다. 밥을 즐겁고 맛있게 먹는다는 점에서 공유 자원의 희극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그죠? 더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뭐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죠. 혼자 먹는 떡이 맛있다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죠. 근데 뭐 웃음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웃을 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먹을 때 더 즐겁고 맛있게 먹는다고 하고 있어요. 공유자원이 여기서는 음식 입장. 그러니까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음식이 빨리 없어지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먹으면. 빨리 사라지게 되므로 이 경우 역시 공유자원의 비극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유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이 문단에서는 중심 내용은 공유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이에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은 공유자원의 비극의 사례예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북유럽의 사례지만 3문단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서해 조기잡이의 사례가 나오겠죠. 그래서 북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몇만 대를 사서 시내 곳곳에 두었다. 우리도 이거 시행하고 있죠. 자전거, 공유 자전거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였다. 그래서 필요한 시민은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전거를 길거리에 그냥 두도록 했다. 우리나라 공유 자전거, 우리나라 공유 킥보드랑 지금 똑같은 정책이죠. 자전거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은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자기 목적지로 갈 수 있었다.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구상이었다. 여기까지는 그냥 긍정적인 이렇게 효과를 노렸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결과 상당수의 자전거를 도난당하거나 그나마 남아있는 자전거들은 대부분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 결과를 노렸지만 어떻게 됐다? 도난당하고 고장나고.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 결과. 그 공유 자전거 정책의 부정적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죠. 좋은 구상이었지만 잠깐만 이거 화면을 조금 맞출게요. 그러니까 실행되지는 못했다. 공유 자원의 비극 때문이다. 이제 3문단으로 갈게요. 지금까지는 공유 자원의 비극의 사례인데 북유럽.
자전거 정책의 사례였다면 북유럽 어느 도시에서 시행된 자전거 공유 정책의 예였다면 여긴 이제 우리나라의 예예요. 잠깐만 옆으로 조금 당길게요. 수산자원, 야생동물, 지화자원은 모두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한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조기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먹을거리였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에서 부하해서 동중국 해를 거쳐 대만 인근까지 갔다가 다시 서해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 이게 조기의 특성이에요. 조기는 여기 근데 지금 서해로 돌아와서 얘가 알을 낳는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기가. 근데 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기 전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길목에서. 이동 길목에서 이 어부들이 잡는 거예요. 그 예가 이제 나와요. 알을 낳은 조기를 잡으면 좋을 텐데 어부들은 조기가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면 다른 어부들이 먼저 조기를 잡기 때문에 조기가 다니는 길목을 지켰다가 모조리 잡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알을 낳지를 못하니까 이제 씨가 말르겠죠. 우리나라 어부들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의 어부들까지 모두 조기를 잡았다. 조기가 알을 낳기도 전에 잡아버린 탓에 이제는 거의 씨가 말랐고 당연히 조기값이 급등하였다. 이게 바로 공유자원의 비극이 되겠죠. 이게 공유자원의 비극. 조기는 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잡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다 보니 너도 나도 조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지금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서는 비극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이런 예를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맡기면 안 되고 정부, 시민이 개입해야 돼라고 이제 여기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 때문에 물론 어부들도 조기가 알을 낳기 전에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만 고기잡이를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조기 잡는 손을 멈추지 않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조기에 대한 금어기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게 금어기가 뭐냐면은 이게 잡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되겠죠. 밑에 이제 사문단으로 갈게요. 여기가 이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예요. 정부나 시민들이 개입해야 된다. 얘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에요. 해결책이에요. 뒤에서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소유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동기를 부여하자.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도 정리할 거예요. 시장에 맡겨서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피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거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죠. 그죠? 아이고, 자꾸 흔들리네요. 그래서 공유자원의 문제는 정부의 개입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단, 공유자원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다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는 정부가 개입했다가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또 제시해요. 정부는 사람들의 동기를 잘 생각해서 개입해야 한다. 여기가 정부가 개입할 때의 유의점이에요. 주의점. 막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냥 막 개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동기를 잘 생각해서 개입해야 돼. 아니면은 부작용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뒤에 이제 한번 부작용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문단이었고요. 다음에 예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정부가 개입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예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문단에서는요. 정부가 개입해서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다음에 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게 정부의 개입이죠. 바다에서 그물코 작은 그물은 사용할 수 없어. 이게 정부의 개입이에요. 왜냐면 그물코가 너무 작으면 아가 고기들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아기 고기들을 다 잡아버리면은 걔네가 알을 낳을 때까지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그물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물코가 작은 그물은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버려 바다의 자원을 없애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만약에 작은 그물코가 작은 그물이 어린 물고까지 모두 잡아버려 바다의 자원을 없앤다. 이게 바로 공유자원의 비극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공유자원의 비극이야, 이 부분은 공유자원의 비극이야 라고 해서 밑줄 친 거 기억나죠? 조기가 없어 씨가 말라 없어지고 조기값이 급등했다. 여기서도 만약에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으면 바다의 자원을 없앤다. 이거 이 부분까지가 공유자원의 비극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죠. 하지만 일부 어부들은 몰래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경비정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기 위해 그물을 끊고 시치미를 뗀다. 끊어진 그물이 바다에 버려지게 되므로 이런 행위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지만부터 끝까지는요, 정부가 개입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개입했더니 얘네들이 이제 몰래 이렇게 몰래 하고 그 다음에 그물도 끊고 가버리니까 또 환경도 오염시키더라. 이게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러면 5문단이었고요. 여기 이제 6문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아까는 정부가 개입해야 돼. 근데 이제 주의점, 동기를 잘 생각해서 개입해야 돼. 아니면 부작용이 일어나거든. 그 다음 또 시민들이 개입해야 돼가 필자의 주장, 이게 생각이었잖아요. 해결책이었잖아요. 필자가 제시한 해결책이었잖아요.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입해서 공유 자원의 비극을 이렇게 해결한 예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공동체의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이 지역 어부들은 바닷가재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공유 자원의 비극을 겪고 있었다. 여기서는 이제 바닷가재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해서 나왔네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부들은 좋은 생각을 해냈다. 공동체를 결성해서 설치할 수 있는 어망의 숫자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이 그물인 어망의 숫자를 제한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에 다른 사람이 어망을 더 설치하는 것을 서로 감시하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어망을 설치하는 어민이 사라졌고 결국 바닷가재의 숫자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해결이 성공적으로 된 예죠. 바닷가재의 숫자를 늘리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여기서는요, 이제 여러분 계속 앞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공유 자원을 각각 개인의 재산으로 하면서 이걸 해결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민들은 꼭 자신이 어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망의 숫자만 제한했을 뿐 어망을 설치하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망의 숫자는 계속 제한을 둔 상태에서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팔기 시작했고 이제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자기 재산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새로 바닷가재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기존 어부들에게서 돈을 주고 이 권리를 사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망 설치 권리를 팔면서 어부들은 일을 적게 하면서 소득은 점점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망의 숫자를 제한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걸 서로 감시했죠. 왜 서로 감시했어요?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본성들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시한 거예요. 그 다음 이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권리를 팔면서 자기 소득은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 권리를 판다는 것 자체가 이 공유 재산을 각각 개인의 소유권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한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7문단은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이 공동체의 사례가 시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리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걸 시사라 그러잖아요. 만약 정부에서 어망을 제한했다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렸을 것이다.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그죠? 막 몰래 경비정이 쫓아오지 않으면 막 잡히지 않기 위해 그물도 끊고 막 환경 오염도 되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근데 어부들이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면서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서로 감시하고 이렇게 엄황수를 제한을 두면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중요하죠. 자연스럽게 잠깐만 좀 할게요. 맞추고 할게요. 불법 조업이 자치를 감추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 조업을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자신의 이익에 민감한 인간의 본성을 활용한 예예요. 물론 처음에 어망을 설치할 권리를 갖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개입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점이죠. 처음에 어망을 설치할 권리를 사람들이 누구인지,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8문단이에요. 본문의 마지막 8문단이에요. 이처럼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소유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얘의 주장은요, 이 사람의 해결책은 공유자원의 소유권을 부여해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해결책을 찾자는 거예요. 해결 방법도 소유권과 관련해 찾을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닷가재 공동체처럼 공유자원을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기본 원리이다.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공유자원을 활용하면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데, 문제는 이게 맺은 말이거든요. 그렇다면부터요, 소유권을 부여할 수 없는 공유자원이 있잖아요. 뭐 공기, 뭐 이런 경우, 환경 문제 같은 경우, 환경 문제와 관련된 공유자원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이제 맨 마지막 문장에 잠시 한번 보고 갈까요? 맨 마지막 문장에 답을 해요. 그래서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해서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문제 제기와 이게 답이에요. 이게 주장이죠. 그래서 머릿말의 중심 내용은요,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유자원에 대한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는 방법이에요. 그럼 볼게요. 계속 여기 맺은 말부터 봅시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공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기가 점점 오염되고 있다.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열대림을 보존해서, 그죠? 열대림을 보존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하지만 아마존 원주민들이 열대림을 보존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열대림을 태워서 밭을 일구고 작물을 키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구 환경을 위해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가혹한 일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니? 열대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는 이제 예시가 나와요. 예시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열대림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면 원주민들도 열대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그에 상응하는 동기, 소유권에 버금가는 동기를 부여해서 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자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해서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맺은 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내용을요, 학습활동 큰 2번에 가로 1번에 이걸 정리할 거예요. 그때 또 살펴볼 거니까 우리 답 맞추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학습활동 1번 살펴볼게요. 공유자원과 공유자원의 비극의 개념을 써보죠. 첫 번째 문단에 했어요. 여기만 하면 되겠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을 공유자원이라고 하겠죠. 공유자원의 비극,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살펴봤어요. 공유자원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상. 그래서 공유자원의 특성도 공유자원의 비극 특성, 이 문단에서 살펴보면서 이거 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뭐였죠? 이건 다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앞에만 쓰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시한 부분만 정부와 시민들이 개입해야 된다.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권을 부여하자.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부여하자. 소유권을 부여할 수 없는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하자. 요것만 쓰면 되겠죠. 이건 이미 본문에서 다 한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에요. 2번은 우리 매진말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사실적 이해에 정리하면 돼요. 볼게요. 아마존의 열대림 보존 문제를 살펴보고 필자의 해결 방안을 써보자. 그래서 필요성, 우리 공기를 깨끗이 하려면 이 열대림을 보존해야 해.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열대림을 보존하려면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예요? 원주민들의 그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열대림 개발에 따른 원주민들도 써야 되겠죠?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 되는 게 이게 문제 상황이야. 그럼 해결책은 뭐야? 이 필자가 제시한 해결 방안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을 주자. 그래서 열대림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면 원주민들도 열대림을 보호할 거야 라는 게 필자의 해결 방안이었죠.